네, 코하 12월 2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성명까지 겹치며 이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모습입니다. 연달아 찾아온 악재의 출렁이는 이 암호화폐 시장, 지금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를 들고 두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속속 입장하고 있는 웰커미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퓨튜브님 반갑고요. 그리고 네, XRP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시청자 소통을 이제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부터 확인하시죠. 일단은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려다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이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여전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20대를 유지를 하면서 장단기적으로 혼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58.95%로 어제 방송 때인 58.66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6.26%입니다. 어제 저녁과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여전히 6%대 위에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에는 좋지 않은 흐름을 테더 도미넌스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85%입니다. 네, 어제 방송 당시 마이너스 12.59보다는 상승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73%로 어제보단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횡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매매 시 참고로 활용하시고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주요 코인의 시황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죠. 한 기자. 비트코인 9만 달러를 탈환할 줄 알았는데요. 어제 8만 3천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8만 6천 달러에서 횡보 중인 모습입니다. 거시경제의 큰 형님이죠. 미국은 다소 조용한 반면에 이 중국과 일본에서 큰 이슈가 나왔는데 관련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12월부터 조금 저희가 반전될 줄 알았잖아요. 네. 이렇게 양적 긴축도 이제 종료가 예정이 돼 있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도 여부가 결정되는 기도 하고 또 이제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도 앞둔 12월 초에 이벤트가 많은데 이제 약간 지금 2등, 3등인 중국과 일본이 지금 약간 미국과의 의도는 다르게 약간 지금 삐걱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좀 휘청이면서 저희 웰커미 분들도 조금 이제 12월부터 좀 앵그리한 디셈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12월 자체가 아직 어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두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다시 한번 좀 이제 그러니까 당국이죠 사실. 인민은행 어쨌든 이제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당에서 나려온 지침대로 한단 말이죠, 그 명령을. 근데 이제 이 중국 인민은행이 불법적인 가상자산 활동의 경고를 내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 타격이 왔습니다. 인민은행이 최근에 그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서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을 엄정히 단속하겠다. 근데 사실 불법 활동은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사실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불법도 아니고 무법지대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약간 지금 되게 애매한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홍콩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콩을 게이트웨이로 두고 네. 스테이블 코인 실험을 금융으로 한 다음에 내부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좀 비트코인 이런 쪽이 오히려 그 당국에게는 굉장히 위험 자산, 그러니까 좀 자금의 이동이 있거나 네. 자산이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민은행이 최근에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했고 네. 어쨌든 이게 뭐 중국 자체가 바이낸스, 후오비, OKX, 바이비트 다 중국계 기반입니다. 네. 그만큼 중국이 유저도 많고 그 중국의 큰 손들도 많다. 그러니까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차지하는 지분이 많은데 여기 당국이 금지를 하니까 네. 사실 그 기업들은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지 말라라고 당국이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그 중국에서 엑소더스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번에도 약간 또 잡으려나? 사태. 네, 또 휘어잡으려나? 약간 홍콩으로 열어줬다가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는 약간 그런 좀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크고 네. 일단은 지금 중국 당국이 9월경에 그 증권사 있잖아요, 증권사. 네. 증권사에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중단하라 이렇게 좀 압박을 줬어요. 사실 토큰화 자체는 굉장히 그 유동적으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말하는 건데 네. 이것조차도 지금 막고 있고 10월 달에는 또 이제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지금 조치를 내리면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자문사 페드워치 어드바이저의 벤 에몬스 창업자가 네. 이제 비트코인 대량 매도세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국 이슈가 겹치면서 지금 이제 최대 200 뭐 이제 거래소도 이제 지금 타격이 있다. 거래소에도 타격이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최대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있었을 정도로 약간 포모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의 정책 자체가 좀 암호화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로 암호화폐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일본이 이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면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그러니까 네. BOJ죠. BOJ 총재가 최근에 굉장히 매파적인 신호를 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냈는데 네. 일본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과는 이제 최근 기조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미국도 지금 간을 보고 있고 중국이야 원래 뭐 저러니까 뭐 내버려 두자 네. 이런 관망세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가격 자체가 8만 달러 중반대고 그렇죠. 굉장히 추락한 상황에서 이게 약간 하나가 조금 삐걱해도 갑자기 투자 심리가 우르르 무너지는 좋을 때는 이유가 없고 네. 나쁠 때는 이유만 생긴다 이런 또 얘기가 그쵸. 있는데 투자상에서는 네. 지금 약간 또 일본 은행 총재가 약간 지금 또 과거 파워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펙트를 준 것 같아요. 매파적인. 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지금 이제 금리나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네. 이제 미국과 일본의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튜닉스 애널리스트들이 네. 분석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제 BOJ의 매파적 기조 변화와 지정학적 변수, 그러니까 뭐 중국의 금지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네. 위험 자산 전반적으로 지금 프레셔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고점 인근 청산 누적대가 한 번 해소되면서 뭐 구조적인 이탈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는 평가를 했는데 네. 일단은 뭐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좀 이렇게 난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미국이 조금 안정세를 찾은 모양입니다. 미국이요. 네. 네. 어쨌든 어제 이 일본하고 중국 이슈가 나타나면서 어제 가격대가 엄청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1.47%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그런데 이 하락세는 또 원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좀 이 재무적으로 네.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밀렸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다행히도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단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 구매 평단가가 이제 77,000달러 선입니다. 네. 85,000달러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그쵸. 고지가. 사실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극단적으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MNEV가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죠. 사실 뭐 12만 달러 갈 때는 뭐 이거 팔아도 지금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스트래티지가 이 전환사채나 우선주를 발행해서 지급해야 되는 연간 돈이 7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이 돈을 지급을 하려면 비트코인을 팔든지 이걸 갖고 계속 그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기업 순 자산 가치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거의 적자인 거죠. 그렇죠. 이 갚을 그 채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슈로 월요일부터 그 스트래티지도 약간 지금 뭐 팔겠다 이러면서 CEO랑 또 이제 세일러 형님이랑 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면서 낮아졌는데 다행히도 조금 이게 하루 만에 다시 원복이 되면서 다행이네요. 네, 지금 벤치마크라는 또 이제 투자은행이 네.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여기가 이제 또 스트래티지를 매수 의견을 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스트래티지가 거의 역대 최저, 그러니까 오른 다음엔 역대 최저 지금 $100 선 스트래티지 주가 자체가 네, 주가 자체가 네. 낮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이제 $705로 지금 바잉을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까지는 제가 100% 어떤 그 근거에서든 신뢰를 하긴 좀 어려운데 네. 어쨌든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이 벤치마크 소속 애널리스트인 마크 팔머가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으로 스트래티지 붕괴론이 예상됐지만 네. 이는 이제 근거 없는 노이즈다. 근데 스트래티지는 어쨌든 64만 개에서 5만 개 가량을 보유 중이고 네. 어제도 샀죠 추가적으로. 이제 초저금리 전환 사채 상환 의무가 없는 영구 우선주 구성을 바탕으로 견고하게 BTC 레버리지를 모델에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다행인 거는 또 스트래티지도 이렇게까지 비트코인 떨어질지 몰랐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이 막대한 미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네. 자체적으로 그 지급준비금 풀을 또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네. 1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 준비금, 그러니까 이걸 USD 리저브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약간 좀 투심이 진정이 된 것 같고 어쨌든 이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지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좀 무너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돈 버는 구조가 참 의문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이 기업 자체가 아예 무너지면 네. 여태까지 보유해왔던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이러면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고, 근데 다행히 재무 상태를 좀 건전하게 만들 해결책을 좀 내놓으면서 좀 투심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미국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미국 경제 상황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말한 것처럼 좋을 때는 이유 없고 나쁠 때는 이유가 막 생깁니다. 이걸 막 붙이는 건데 그쵸.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 이렇게 곁가지라고 봅니다. 네. 죄송하지만 곁가지고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거는 네. 미국의 경제다. 그렇죠. 여기 그래프를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지금 또 굉장히 그 비트코인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과 그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놓고 지금 이제 PPT를 짜온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으로 이제 갈 때 올라가면서 또 내려가잖아요. 네. 이때 이제 그 보라색이 금리 인하 확률이에요, 연준의. 이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과 거의 동일합니다. 같이 따라가고. 네. 이제 그 밖에 뭐 일본 국채 금리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좀 엇갈리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만 한다면은 그렇죠. 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든 뭐 중국이 그 가상자산을 다 사업자들을 막 다 금지시키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혼자서 사실 원맨 캐리로 막 끌어올린 것만큼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또 지난주가 또 땡스기빙 데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땡스기빙 데이에 저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게 네. 연준 후보 나온다 이렇게 아하. 지금 스콧 베서트 장관이 계속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땡스기빙 데이 거의 이제 앞두고 계속 밀어붙였는데 지금 또 약간 유력한 후임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또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케빈 헤셋이라는 분인데 그렇죠. 또 이분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친트럼프판 거죠.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의 거의 뭐 이제 뭐 미란 의사가 오른손이면 네. 이분이 왼손이다 이렇게 평가가 받고 있는데 또 이분이 또 사람 좋게 헤헤 웃으면서 나 금리 인하해야지. 지명되면 기꺼이 맡을 자신 있어. 아하. 왜냐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킬 거거든. 이렇게 하니까 또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가 비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비둘기들이니까 엄청 비둘기죠. 뭐 예. 일본, 중국 리스크 다 털고 이분만 임명되면은 일단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네.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신속하게 금리 인하를 추구해야 된다. 무슨 뭐 복사 붙이기 한 줄 알았어요. 말을 네, 말을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복사 붙이기 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바로 금리 인하해야 되고 워낙 친트럼프다 보니까. 내가 되면은 네. 미 기준금리 3%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러면은 사실 3%까지요? 네, 3% 밑으로. 아. 지금 3.2, 3.5 사이인데
여기서 올해 한 번 더 내리면 내년에 한 번 또 내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최소 2번. 최소 한 번에서 뭐 최대 2-3번 내리겠죠. 네. 그러면은 사실 위험 자산이 지금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 돼서 같이 비둘기와 완전히 세대서가 비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과 뭐 일본 이런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케빈 헤셋. 네, 이제 어떻게 행보다. 네 글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리고 미국에서도 네. 우호적인 여론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커스터디아 뱅크의 설립자인 케이틀린 롱은 네. 만약에 헤셋이 연준 의장이 되면은 권력을 쥐고 있던 암호화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축출될 것이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케빈 헤셋 이분이 그럼 이력이 좀 화려합니다. 네. 뭐 지금 뭐 폴리마켓과 칼시도 굉장히 그 예측 시장 플랫폼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네.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거래소의 자문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뭐 업비트나 빗썸의 뭐 자문위원을 했다. 케빈 씨. 네. 한국은행 총재가 완전 친암호화폐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네, 또 그리고 있고 네. 또 코인베이스에 또 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친암호화폐 인물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친암호화폐 인물인가? 그러겠네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네 글자 케빈 헤셋을 기억하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케빈 헤셋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지금 언급이 완전히 된 거 아니고 추측이지만 베선트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케빈 헤셋 딱 나오면 사자성어입니다. 암호화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이슈이고요. 그런데 규제 적용에도 또 순조로운 미국 공기관들이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이거는? 네, 일단은 계속해서 미국을 주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나온 이후로 사실 이제 지니어스법은 법대로 나온 거고 네. 이게 실제로 실무를 하는 공기관들 뭐 이제 상품위원회나 상품거래위원회나 이 연방 예금 보험공사 이런 쪽에서 사실 관련된 실무를 네. 규제 초안을 나와야 이게 확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FDIC라고 하죠. 연방 예금 보험공사가 네. 지금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법이 지니어스에 따른 규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게 한다면은 이제 뭐 예금이든 보험이든 다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또 수정하고 또 적용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사실 미국 기업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지금 미셸 보우먼 네. 또 이제 FOMC 부의장도 이제 은행 당국도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법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시장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네. 이제 상위법은 만들어졌고 이제 하위에서 실제 이제 공기관들이 이걸 규제를 손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진짜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과거에 중국 가면 이제 뭐 거지들도 알리페이로 적선 만든다 이러잖아요. 그래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저희가 또 여행을 가게 되면은 네. 뭐 달러 그냥 테더로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테더로? 네, 테더로 들고 가고.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테더가 아니라 USAT겠죠. 네. 미국의 그 테더의 법인이니까 네. 뭐 테더나 뭐 USDC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뭐 환전할 필요 없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런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가 점점 규제화 안에 들어오면서 좀 더 범용성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쭈 기자, 어제 이 스트래티지의 달라진 스탠스에 대해서도 전해준 바 있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의 거래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린닷 예고를 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 것인가 너무 걱정했는데 매도냐? 이더리움을 사는 거냐? 네, 190개 매수로 매수였어요? 네, 190개 매수. 아이고, 네, 안정적으로 잘 사주셨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간밤 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3,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가격 되돌림이 나왔었고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86,5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온체인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시각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 이 선물 포지션 쪽의 데이터를 보면은 롱 포지션이 지난 하루 동안 80%가 또 다시 한번 청산당하는 마피아의 밤이 왔었다. 아니, 선량한 시민들이 킬 당하고. 그렇죠. 네. 10월 10일에도 그랬었고 10월 10일에도 그랬었고 네. 지금 계속해서 롱 포지션 청산이 되면서 가격이 훅
이렇게 한 번에 훅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한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난밤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700억 원, 거의 8,000억 원 가까이가 청산당한 물량이고요. 그중에 79%가 롱 포지션이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다른 청산 쪽의 데이터들을 놓고 보더라도 웬만한 이 가격들이 전부 다 롱 쪽에 스퀴즈가 나면서 우리가 원했었던 숏 스퀴즈가 아니라 롱 스퀴즈가 계속 나와서 숏 포지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가격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데이터는 사실 이 CEX,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로 예민한 구간에 들어가 있냐 이걸 바이낸스 지표를 통해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Z스코어 그 체인지 지표인데 마이너스 4.4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좀 비정상적인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 건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뭐 8천억 원에 가까운 청산이 나온다던가 레버리지 청산, 뭐 유동성 쇼크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될 때 이 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음수로 훅 떨어지는데 이게 마이너스 4.45까지 갔다는 건 엄청난 변동성에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인 가격 변동표를 보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3.37이거든요. 하루 동안의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가격이 완전 매도 쪽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심한데 그게 다 매도 쪽에서 발생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중앙화 거래소 안에서의 심리도 상당히 취약하다. 단기 조정의 단계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확인을 해드렸었지만 바이낸스 쪽만 놓고 봤을 때도 이 롱 청산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롱 스퀴즈는 여러 번 났지만 숏 스퀴즈가 거의 없잖아요. 최근은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숏 스퀴즈가 지금 8만 달러 선에 아주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8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숏쟁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숏쟁이를 잡을 수 있는 다 죽었다. 구간이 너네 다 죽었다 이제 8만 달러 수. 네, 다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8만 터치만 안 해준다면 오히려 숏 스퀴즈가 나면서 위로 한번 빵 하고 올라올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롱 포지션의 청산이 이어졌지만 이제 8만 달러를 단기적으로 완전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은 10만 달러도 다시 한번 넘어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는 8만 달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이클적인 지지선을 놓고 봤을 때는 7만 달러를 지켜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지금 7만 달러로 체크가 되면서 이 구간이 아주 강력한 온체인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7만 달러까지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좀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가 숏 잡았나요? 우리가 7만 9천까지는 좀 여러 번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 불안불안하게 나왔었는데 일단 간밤의 가격 하락은 8만 3천까지 지금 내려왔다 다시 반등해줬잖아요. 여기서 8만 달러 터치하면은 또 다시 한번 이 숏쟁이들의 승리로 가기 때문에 8만 달러도 터치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해서 7만 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이 사이클 안에서의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를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롱, 숏, 스퀴즈 전쟁인데 만약에 7만 달러까지 내려가면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7만 달러까지 가는 거를 물론 바라진 않지만 워낙 많은 이 전문가들이 좀 여러 가지 사이클적이나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8만 달러가 우리 숏장의 친구들, 7만 달러는 장기 보유자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숫자적인 데이터만 조금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원래 사이클적으로 시가총액이 늘 함께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상승률도 그만큼 좀 상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1년에는 비트코인이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32,000%의 상승을 32,000배의 상승을 배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이 5,720배의 상승, 그 다음번 사이클이 123배.
그 다음해가 22배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이 한 8배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격이 뭐 7만을 뚫고 직전 사이클의 고점이 이제 5만 달러, 4만에서 5만 달러 사이거든요. 네. 그 5만 달러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번 고점 20만에서 25만까지도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 4년 주기 사이클, 이 theory로 놓고 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 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진짜 극단적이네요. 극단적이지만 어차피 다시 오를 거니까. 네, 어차피 늘 여기 직전 고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우상향 사태이기 때문에 뭐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완전 사나이 테스트네요. 그렇죠. 진짜 니니니니니니 이걸 버틸 수 있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직전 고점이 5만 달러까지 이번에도 조정이 오면은 거기에서 25만 달러까지 한마디로 5배 구간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8만 달러 쇼스퀴즈 친구들 대기 중이에요. 뭐 7만 달러 장기 보유자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5만 달러까지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5만 달러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25만 달러까지 사실 5배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긍정의 관점으로 지금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5만 달러를 간다고? 이건 충격과 공포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장기 보유자의 시선에서는 이 또한 기회로 조금 삼으려고 할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가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가 5만 달러 가면은 우리 알트들은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가 사라져요, 시장에서. 대장이 쓰러졌는데 우리 쫄병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비트는 당연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만 너가 내려가면 나머지 애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장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도 CNBC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리 송리 의장님 매일 나와서 비트코인 이야기 하거든요.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양한 이야기 하는데 조금 보수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옛날도 아니죠. 한 1, 2주 전만 해도 올해 12월 연말 안에 비트코인 다시 10만 달러 넘게 갈 수 있다. 올타임 하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밤에는 뭐라 그랬냐. 다음 달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12월이 됐거든. 정신 차리니까 벌써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12월에 정고점 간다는 말을 못해요. 이미 12월이야. 그러니까 다음 달, 내년 1월이면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도 갈 수 있다라고 긍정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 변수는 있지만 이 단기 변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앞에 상 기자님도 언급 주셨지만 우리 또 케빈 선생님 이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친암호화폐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 교체와 함께 시장에 강한 스트롱 내러티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톰리의 단기적인 주장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일본 쪽에 대한 매파 발언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글로벌 긴축 이런 분위기가 또 동시에 펼쳐진다면은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대장은 미국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일본이 뭐 0. 몇 % 오른다 한들 일단은 미국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차트적인 좀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차트적인 관점은 안 좋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다분한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한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는 차트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3,000달러대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포착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83,000 찍고 85,000까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가 76,000달러라고 합니다.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쇼스퀴즈 한번 탁 치고 더 밑으로 훅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훅 떨어졌을 때 구간이 76,000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관들의 조금 매도세가 좀 집중됐었던 93,000달러를 1차적으로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93,000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76,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좀 가격 변동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보면은 연말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일본 측에서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얇아지고 있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쪽의 데이터들 쭉 나오죠. 졸지랑 ADP 그렇죠. 민간 고용 나오고 그리고 또 PC 데이터가 나옵니다. 9월 PC.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또 연준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FOMC까지 이번 달에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당장에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변동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비록 2달 전 데이터라고 할지언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시장에서는 아예 연말, 이번 달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매일 저희 코마오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내용들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번 주에 나올 이 9월 PC 물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12월에 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님, 이더리움도 어제 무섭게 빠지면서 조금씩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결정적인 가격대죠. 3,000달러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그 어느 때보다 기술력 향상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죠. 사실 이더리움을 항상 믿지 말라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이제 네. 특정 시점, 그러니까 매년 특정 시점에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1년 중에는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네. 매년 특정 시점마다 같은 가격대를 찍는다. 그게 한 2,600달러 선이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몇몇 그 차트 전문가들이나 온체인 전문가들은 네. 이더리움 맨날 똑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연간으로 봤을 때 똑같다. 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뭐 아직도 이더리움이 갈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이 그 이번 달 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또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 그쵸. 저 이제 피델리티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이 업그레이드를 좀 고평가를 했어요.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기술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그 네.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사실 과거에도 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가격에 과연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게 뭐 좀 경제 지표 발표하는 것처럼 좀 느리게 가긴 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당장 가격이 반영되는 건 아닌데 바로 빡 오르는 게 아니라 빡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과거 저희도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은주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과거 데이터를 보고 지금 포문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도 과거에 업데이트를 한 게 점점 가다가 6개월 뭐 이럴 때 한 번 빵 터집니다. 써보고 이 업데이트가 괜찮네? 6개월 뒤에 빵! 네, 빵 이런 터지고 느낌. 어쨌든 네. 이더리움도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면서 네트워크인데 네. 이제 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하면은 화폐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화폐가 뭐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올라가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대체로 현재 업데이트 자체가 디플레이션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네, 수수료 소각이라든지 이런 네. 게 좀 높기 때문에 이번에 푸사카 업그레이드도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이 일단은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중심으로 그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더리움으로 전송을 하면 좀 비싸요. 네. 건당 2만 원인데 최대, 그러니까 이걸 경매식으로 하기 때문에 15,000원에서 뭐 25,000원까지 이제 비싸게 돈을 주고 보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한 단을 옮기면은 약간 전송만 하는 애들입니다. 이 데이터를.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뭐 A가 B, B가 C, C가 D, 뭐 A가 다시 D 이렇게 가는 걸 모두 적는다면은 네. 이 레이어 2라는 거는 일정한 부분만 딱 적어요. 치킨 열차 같은 네, 거죠. 그냥 A가 네. 최종 열차가 네. 어딨냐 딱 음. 요것만 찍기 때문에 이 연산 자체가 굉장히 그 적게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수수료도 저렴한 건데 이 지금 최근에 레이어 2 중심으로 굉장히 이 그러니까 전송 구조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향후에 계속 이런 이더리움 전반을 확장 전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냐 네.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푸사카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능으로는 이 피어다스라는 기능입니다. 피어다스요. 네, 피어다스인데 이거는 이제 검증인이 블록에 담긴 모든 거래 데이터를 통째로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일부 데이터만 확인을 해도 검증이 완료되도록. 사실 이런 기능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롤업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롤업이 이제 이걸 연산하는 계정인데 계산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성선설과 성악설이 좀 이게 나뉘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검증할 거냐, 아니면은 몇 가지 샘플링만 할 거냐. 근데 이게 조금 걸려요. 네. 이게 기술적으로. 그래서 성선설에 입각하면은
오히려 약간 옵티미즘적인, 낙관적인 거죠. 낙관적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것만 몇 개 모수 찍고 해보면 되지 않냐 이런 게 있고, 성악설 절대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롤업이고. 네, 이걸 다 통칭해서 롤업이라 하는데 이게 옵티미즘 롤업이 있고 그냥 롤업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옵티미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받지 않고 일부 데이터만 확인을 해도 속도는 빠르겠네요. 네, 속도는 빠른 거죠. MBTI로 그냥 사람 판단하는 것처럼. 그럼요. 16개? 너랑 안 맞아. 우리는 맞지 않아. 이런 것처럼 좀 바뀌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 피어다스 기술 자체가 검증 부담을 좀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메인넷 자체도 일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이번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가스, 그러니까 이제 거래 처리 용량 한도를 늘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성을 한 번에 올릴 전망이고요. 가스 한도가 늘어날 경우에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해져서 이게 거래가 막 뚝뚝 끊기는 상황이 좀 감소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앞으로 또 거래가 활성화가 되게 한다면은 보다 더 이더리움 가격에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푸사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인데 바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가격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낸 분도 계신다면서요? 네, 일단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가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예측을 하시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상에서는 주반꿀이라는 또 말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대표님은 죄송하지만 이제 워낙 많이 이제 또 진단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모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으죠. 예측을 안 할 수는 없고 항상 맞추기는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또 확실하게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내세우셨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제 12가지의 가치 모델 중에 10개가 무려 저평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 보면은 뭐 이제 뭐 세틀먼트 레이어라든지 뭐 밸리데이터 뭐 경제라든지 이런 그 각종 지표가 이 하단에 써 있어요.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4,800달러는 가야 된다. 이게 맞는데 2,600이 아니라 4,800까지. 네, 이게 또 성가신 것들이 또 이제 막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포모가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이런 좀 악재들을 좀 이제 6개월 뒤, 3개월 뒤에 좀 해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더 자체만 놓으면 이제 4,800달러 갈 수 있고, 근데 지금 거시적인 악재들을 겹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더리움 자체는 이 네트워킹 시스템이 많이 활발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한테 좀 다수 축전을 보내면서 네트워킹을 또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저희가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더리움이 지난주에 이제 1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한번 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11월 27일에 이제 탄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기준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또 블록체인 유명 인사들이 이런 이제 축전을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더리움 덕분, 당신 덕분에 이렇게 코인 시장이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좀 했는데,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비트코인은 어쨌든 P2P 전송으로만 좀 이제 이용이 됐다면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조금 더 대규모 전송도 가능하고 예약 전송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상머신이라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인터넷처럼 이제 그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iOS나 안드로이드 앱처럼 이더리움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지 못했던, 이거보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낮습니다. 그 처리 속도가, 용량이. 그래서 이제 복잡한 금융 로직이나 이걸 데이터 처리를 스마트 컨트랙터로 해결을 했고, 또 이제 제한된 스크립트 언어를 이제 조금 발전을 시켜서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또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에게 축전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은 투링 완전 언어를 포함한 더 뛰어난 도구를 제공하면서 지금 생태계 이 경로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이제 뭐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막 이더리움을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축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긍정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축하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더리움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또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해킹만 터지면은 이더리움이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비트코인은 이게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하지 네. 비트코인에서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자산, 그러니까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자산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더리움을 담보해서 하는 자산으로 그렇죠. 운영이 되는데 네. 최근에 또 연파이낸스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대는 뭐 소소합니다.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4억 원 어치 되는데. 네. 이게 소소한가요? 소소하죠. 돈 많으신가 봐요, 한 기자님. 어쨌든 4,400원도 없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업비트도 뭐 최근에 해킹을 당했죠. 쿠팡도 해킹을 당했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400억이 넘는 돈이 해킹이 당했는데, 그렇죠. 그 정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수치지만, 네. 이 대부분이 이더리움과 연관된 자산입니다. 근데 연파이낸스도 디파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유동화 토큰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인데 네. 이게 이제 취약점을 통해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괜히 또 그렇잖아요. 해킹이 또 됐네 이러면서 괜히 이더리움만 또 악재를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뭐 상황이 있지만 네. 이거는 좀 포모는 필요 없어 보이고 일단 저희는 푸사카 업그레이드 한번 기다리고 푸사카.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실 이더리움을 쓰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을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믿고 기다려주시고 톰리 의장 한 발 뺐지만 네. 내년 2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2월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톰리 의장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볼 만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리고 다 거시적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고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 기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에서 기관과 고래 거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사실 기관 쪽의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뭐라도 좀 더 긍정적인 걸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만 긍정적이더라고요. 기관만요? 기관. 고래는 다 떠났나요? 다 계속 매도의 좀 흐름들이 온체인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관 추정 주소에서 간밤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집한 게 온체인에 좀 기록이 됐습니다. 네. 7,000개 정도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7,000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23,000개 정도까지 매수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뭐 아마도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가 아닐까 하는 추측은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기관명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간밤 좀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라는 부분 체크가 됐고요. 네. 다만 이 CME 쪽에서는 선물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거래량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옵션 쪽에 좀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쪽이 더욱더 커지면서 지난 7월 이후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많다라는 건 많은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로 풀이되기 때문에 네. 시장의 긍정적인 좀 여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고점을 찍고 쭉 데이터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계속해서 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 3개월 만에 전체 OI 규모가 줄어든 게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래소별로 보더라도 뭐 바이낸스에서만 이런 파생 상품이나 선물 쪽의 데이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게이트아이오나 바이빗과 같은 다른 거래소에서도 동일하게 이더리움의 OI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개월 동안 OI가 쭉 빠지면서 실제 현물 가격도 40%가 넘는 하락세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선물 쪽의 데이터가 그대로 현물에도 아주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거를 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의 먼저 이 트레이더들의 어떻게 보면 좀 투기심이라고도 할까요? 그런 심리가 살아나야지만 현물 가격도 함께 오를 수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좀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5년 동안 이더리움을 좀 보유하고 있었던 고래 한 명이 또 간밤 10,000개 이더리움을 중앙거래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게 이제 한 기관이 7,000개 샀다인데 여기는 한 고래가 10,000개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래 매도량이 더 이 단순한 한 건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훨씬 더 큰 규모인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고래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한 20,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줬었는데 그거에 지금 이번에는 반절 정도, 10,000개 정도를 팔았고 그 전에도 이미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거래소로 분할적으로 입금을 하면서 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21,000개 이더리움을 결국 전량 매도한 상태인 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가격적으로 고점
구간은 아닌 상황에서 네. 추가적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개인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의 좀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지금 밑에 지지 라인을 받고 다시 한번 일단은 이 저항선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상승 목표가로 3,150달러 정도까지 일단은 타겟 라인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온체인적으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고 매도세가 강해지곤 있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 저항 구간으로 올라가려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리플 XRP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12월 1일이죠. 21일 쉐어즈에 현물 ETF가 출범하면서 총 5개 XRP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2 버티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마음 놓고 방송할 수 있는데 XRP 관련된 이슈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5개가 상장이 됐지만 네. 뭐 지금 일각에서는 12개까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네. 현재 이제 리플의 그런 대외 정책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결제 라이센스를 서비스를 확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통화청의 마스로부터 자회사인 리플마켓 에이펙이 이제 보유한 주요 지급 기관인 MPI 라이센스의 결제 서비스 범위를 확대 승인받은 것인데요. 네. 이번 승인으로 리플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규제된 결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 가능합니다.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ICO 성지였는데 이거를 조금 규제 벽을 높이면서 이제 ICO 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도망갔어요. 두바이나 홍콩을 갔는데 이제 리플 같은 좀 대기업은 살아남으면서 싱가포르에서는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리플이 다른 이런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럼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리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도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리플이 이제 뭐 리플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벽을 두들기고 있는데 이게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이제 일단은 고정적인 사용처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또 이제 이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6,000명까지 보유자가 늘어나면서 올 초에 750명이었는데 8배나 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 훨씬 이제 사용성이 높아지면은 리플도 리플이고 뭐 스테이블코인도 스테이블코인이고 같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관련된 소식 저희가 살펴봤고요. 쭈기자, 이 XRP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두고 봐야 할 움직임이 좀 포착됐다는데 무엇입니까?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간밤에 XRP 재단에서 락업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규모를 묶어놓고 이제 당분간 매도하지 못하게끔 물량을 정해놓는 건데 아주 좋은 소식 아닌가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개수로 치면 4억 개 정도가 리플 소유 주소에서 락업이 발생이 돼서 단기적으로 유통량이 감소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볼 수 있는 기사로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또 긍정의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리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래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또요? 고래들의 주소는 근데 줄어드는데 고래들의 물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고래들의 개체수가 줄어들지만 나머지 있는 소수의 고래들은 오히려 더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범고래가 막 큰 수영 고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흰수염 고래. 흰수염 고래. 네. 흰수염 고래. 더 대형 고래가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보유량이 7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고래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어쨌든 조금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도 될 수 있는 조금 중앙화되는 시장처럼 변질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또 저희 시청자께서 XRP라는 또 타이틀을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XRP 0.01% 홀더시잖아요. 엄청 많이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늘 저희 채팅창에도 리플 $22 가사 남겨주시고 제 마음을 설레게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매집을 하지만 또 일부 고래들은 아예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좀 소수의 고래들에게 물량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좀
집중화된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모든 고래가 부정적으로 시장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일부 고래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하방이 막히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뉴스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2.39달러를 우리가 시원하게 돌파해주기 직전까지 확실한 상승의 추세를 기대해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좀 관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달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1.93달러까지 우리가 하방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아예 1.24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달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2.39달러를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또 상승에 대한 추가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 2달러 지지와 2.38달러 돌파의 가능성을 함께 집중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 문의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서 소개할 코인은요. 시청자 문의가 있었던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네, 체인링크도 리플처럼 ETF를 상장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네, 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자로 나스닥 그러니까 NYSC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발표한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이제 상품인데 이제 이게 미국 최초의 링크 기반의 ETF고 네. 화요일부터 공식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오라클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런 이슈도 있었다는데. 네, 이제 자오창펑 그 바이낸스 창업자가 이제 오라클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오라클의 일황은 체인링크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체인링크의 사용성을 더 부추긴 게 아니냐 이런 또 커뮤니티 의견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이 체인링크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통 자산까지 온체인화 하면서 지금 이제 S&P나 다우지수 존스와 협력해서 이 주요 자산을 통합한 디지털 마켓 50 지수를 네. 온체인화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소식이고 네. 앞으로 이제 상장이 된다면 ETF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리플만큼의 또 이제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인링크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은주, 한종욱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웰커밍 여러분, 기온이 떨어졌는데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